반갑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내시경으로 척추를 본다. 절개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절개 수술이 절개 수술보다 내시경 수술이 더 좋은 부분이 있는가 그런 내용이겠죠.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풀어나가 볼 건데, 먼저 이제 척추 질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질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이제 전방전이증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척추, 다른 분야들도 다른 의학 분야들도 마찬가지지만, 척추 질환도 척추 질환을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환자가 많은 질환군이 이제 퇴행성 질환군이라고 하고, 이 퇴행성 질환군 안에서 가장 이제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병 세 가지가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이렇게 세 가지죠. 각각 질환이 이제 어떤 질환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 정확한 명칭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죠. 디스크는 왼쪽 MRI 사진인데,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 네모난 부분, 이 네모난 부분을 척추뼈에서 몸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몸통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이게 연골판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연골판이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속에서 깨지게 됩니다. 연골판에 테두리가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테두리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속에서 깨진 채로 살고 있다가 그 깨진 조각의 일부분이 뒤쪽으로 밀려 나오는 병이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그래서 이 연골판이 디스크가 속에 있다가 뒤로 밀고 나온다. 그래서 탈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왼쪽은 수직 단면이고 우측은 수평 단면인데, 이렇게 터져 나와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거죠. 이쪽에 우측 수평 단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밀고 나와서 뒤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신경주머니입니다. 신경줄기라고도 하죠. 신경줄기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점점점 있는 게 신경가지들이 이 신경줄기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렇게 연골판이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병인 거죠.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통증입니다. 통증과 저림인데,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옆으로 아플 수도 있고, 좀 앞으로 아플 수도 있고, 보통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뒤쪽으로 아픈 경우는 이제 척추 1번 신경이 눌리는 경우이고, 그리고 다리의 외측면으로 아픈 경우는 요추 5번 신경이 눌렸을 때, 그리고 허벅지 앞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이제 통증은 요추 3번 신경, 2번 신경, 요런 신경들이, 위쪽에 있는 신경들이 눌렸을 때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터질 듯이 아프다, 저리다, 쑤신다, 먹먹하다, 찌릿거린다, 이런 식의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죠.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앞쪽에 이렇게 연골판이 들어있고, 이쪽이 배 쪽이고 이제 등 쪽인데, 앞쪽에 연골판이 이렇게 들어있고, 뒤쪽은 이제 후궁이라고 하는 뼈가 덮고 있는데, 그 사이에 척추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이 척수신경이 들어있게 됩니다. 근데 이 뒤쪽에 있는 뼈가 자라나죠. 뼈가 자라나고, 그리고 뼈와 신경 사이에는 황색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덮여 있는데, 이 인대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됩니다. 우리 철봉 이렇게 하시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됩니다. 이 굳은 살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외부 자극에 대한 적응으로 이제 단단해지기 때문에 굳은 살이라고 부르죠. 근데 단단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껍게 튀어나옵니다. 이 황색 인대에 굳은 살이 박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단해지면서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한된 공간인 척추관 안에서 이 황색 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지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MRI로 보시면 좌측이 수직 단면, 우측이 수평 단면인데,
위쪽 부분은 그런대로 넓게 이제 내려오고 제일 밑에 보면 이 척추관이 굉장히 넓게 확인이 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새카맣게 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 수평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신경이 꽉 눌려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뒤쪽에 이렇게 까맣게 V자로 보이는 부분이 황색 인대인데 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거죠. 좌측, 이쪽이 우측이고 좌측이 되겠는데 좌측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후관절 낭종이라고 하는데 후관절 낭종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사진이죠. 협착증의 증상은 디스크의 증상과는 좀 다릅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자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저림, 심한 경우에는 마비가 이제 동반되는 병인데 협착증도 이제 마비가 올 수는 있는데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걸어갈 때 다리로 저리고 당기고 먹먹하고 통증이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증상이 생기면서 쉬고 싶다라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앉으면 짧으면 1분, 길면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점차 가라앉습니다. 이게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쪼그려 앉는다, 의자에 앉는다,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는 거죠. 허리를 굽혔을 때 편안해지고 그리고 허리보다는 엉덩이, 다리, 발 쪽으로 아프고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걸어가면 다리가 아프고 앉으면 편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방전이증입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데 전방전이증은 전위증인데 전방으로 전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방전이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이증에는 전방전이증과 후방전이증 그리고 측방전이증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좌측은 이제 똑바로 섰을 때고 우측이 좀 굽혔을 때인데 이게 3번 요추이고 4번 요추입니다. 3번 요추 이 뒤쪽 끝부분과 4번 요추 뒤쪽 끝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3번 요추가 4번 요추보다 앞쪽으로 어긋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뼈 마디가 어긋나는 거를 전위라고 진단을 붙이는데 아래쪽 뼈를 기준으로 어긋난 마디 두 개의 뼈 중에서 아래쪽 뼈를 기준으로 위쪽 뼈가 앞쪽으로 이렇게 빠지면 전방전위라고 하고 아랫뼈를 기준으로 위의 뼈가 뒤로 빠지면은 후방전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아랫뼈를 기준으로 위의 뼈가 이렇게 좌우로 옆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걸 측방전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이증은 3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술을 받는 경우는 전방전이증이죠. 후방전이증과 측방전이증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MRI 사진인데 전방전이증이 생기게 되면 뼈가 어긋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뒤쪽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디스크와 그리고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 증상보다는 협착증 증상이 더 심하게 보통 나타나시고 이렇게 이제 신경이 눌려 있어서 협착증과 거의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협착증도 허리 통증은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이지만 전방전이증에서 허리 통증이 조금 더 심한 양상을 보이죠. 이렇게 대표적인 요추부 질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질문 들어온 거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로비너스님께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어디를 뚫고 들어가나요? 라고 하셨는데 내시경은 검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척추 같은 경우에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은 이제 수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실 만한 것이 이제 위내시경 같은 건 검사죠. 물론 위내시경으로 이제 위내시경, 대정내시경 검사인데 검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용종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용종을 제거하신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잘라내고 하는 거는 수술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검사에 해당합니다. 척추내시경은 검사를 하겠다는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봐야 되는데 신경을 보기 위해서는 뒤쪽에서 후궁이라는 부분 뼈를 약간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침습적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척추 내시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뚫고 들어가는 부위는 이제 마디별로 다르겠죠. 먼저 뭐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 MRI 같은 검사들을 해서 어느 부위에 병이 있고 그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사용을 한다. 근데 4, 5번 마디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어느 레벨로 들어가는지는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 해피라이프님께서 대부분의 척추 질환이 통증 없이 일상생활 가능하면 치료 안 해도 될까요? 될까요? 병이 있다고 진단을 받더라도요. 네, 그 말이시죠. 네. 이 척추 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 질환들, 그러니까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이라고 하죠. 이런 질환들은 노화와 함께 생기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입니다. 퇴행성 질환군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증상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은 거의 뭐 95% 이상은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끔 사실 굉장히 드물기는 한데 환자분이 아무 증상이 없으세요. 근데 약간 뭔가 좀 목이 조금 뻣뻣한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손이 조금 저린 것 같기도 하고 이 증상이 좀 오래됐어요.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증상이 오래되고 해서 정밀 검사인 MRI를 찍었는데 목에 이제 척수가 너무 심하게 눌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병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한 건데 그 긴 세월에 걸쳐 가지고 신경이 엄청나게 눌리게 되는 그 과정까지 오랜 세월이 걸치면서 신경이 적응을 한 경우죠. 근데 이 척수신경, 그러니까 경추 같은 경우에는 척수신경인데 척수신경 같은 경우에 압박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작은 충격, 그러니까 뭐 가벼운 교통사고, 가벼운 뭐 접촉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이렇게 뭐 이 위쪽에 뭐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막 이렇게 살짝 콩 부딪히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외부 충격으로도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눌려 있는데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라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해피라이프님께서 물어보신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이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박지연님께서 척추 측만증을 없애기 위해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예전에도 제가 뭐 비욘디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척추 측만증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척추 측만증이라는 병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발성이 있고 그리고 퇴행성이 있습니다. 퇴행성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척추가 휘어지는 걸 얘기하죠. 뭐 일을 많이 하셨다든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안 좋은 자세로 몇십 년을 사셨다든지 그런 경우에 척추 측만증이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특발성 측만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생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척추 측만증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척추 측만증은 대부분 성장이 끝나고 나면 척추 측만증은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30년, 40년 지나서 노년기가 되어서 그 어릴 때 있던 특발성 측만증이 더 진행을 하면서 이제 퇴행성 측만증과 같이 겹치는 경우는 있겠지만 젊은 시절에는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척추 측만증이 진행을 하는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그 커브를 잡기 위해서 뭐 보조기도 착용을 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병이 심해서 심장하고 폐를 압박을 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운동과 도수치료 등으로 교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룹이 있고요. 의사 그룹들이 있고 아니다. 척추 측만증은 운동이나 도수치료로 교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그룹이라기보다는 논문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교정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쪽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보조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경우에 보조기 등을 착용을 시켜서 이 측만증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약간 교정이 되도록 하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장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전반적인 운동과 스트레칭, 뭐 보편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척추 측만증이 교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력을 길러놔야지 나중에 노년기가 되어서도 그 척추 측만증이 더 심해지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게 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근력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회복도 빠를 것이고, 수술을 받는 경우에 수술이 결과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은 전반적인 몸의 전체적인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스크,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치료들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경주사 치료가 있죠. 신경주사 치료는 신경 주변에 약물을 넣어줘서 신경염증과 신경부종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얘기하죠. 디스크에서도 쓰고, 협착증에서도 쓰고, 전방전이증에서도 쓰고, 그렇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주사 치료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이제 보완 발전시켜 놓은 치료가 이제 시술인데, 대표적인 이제 시술이 이제 신경성형술이 있죠. 정확한 명칭은 경막외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경막외라는 뜻은, 경막은 신경막을 얘기합니다. 단단한 막이라고 해서 경막이라고 하는데, 이 경막 바깥쪽에 도관을 올려서 이 도관을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주면서 병 주변에 있는 신경과 병 사이에 있는 그 유착을 어느 정도 띄워주고, 그리고 약물을 넣어줘서 이제 염증과 신경염증과 신경부종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죠. 실제 이제 시술할 때의 장면인데요. 이렇게 까만 선 보이시죠? 이게 이제 도관입니다. 거의 중앙으로 올라왔고, 이건 약간 우측이죠. 이게 왜 우측이냐면, 환자분이 엎드려 있습니다. 이쪽이 머리 쪽이고, 이쪽이 다리 쪽이고,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죠. 이렇게 도관을 제가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왼쪽으로 보내고, 도관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걸로 유착도 띄워주고, 그리고 이 도관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갖다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사 치료를 발전시켜 놨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치료들을 했는데도, 증상이 점차 더 진행을 하면서 환자분의 이제 고통이 더 심해지고 하면 이제 수술을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엉덩이 그리고 다리 쪽에 심한 저림 통증이 있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고, 이런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응급으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에 운동마비, 그러니까 감각마비가 있고 운동마비가 있는데, 감각마비는 만졌을 때 먹먹한 걸 감각마비라고 합니다. 남의 살 같다라고도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감각마비는 그렇게 응급은 아니지만, 운동마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발목이 들어지지 않는다, 무릎이 펴지지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이제 운동마비가 되겠습니다.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는 응급사항에 해당이 되고, 신경 압박이 심해서 그런 운동마비가 온 걸로 판단이 될 때는 응급수술을 해서 신경이 눌리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줘야지 이 운동마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이 운동마비가 영구장애로 남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사항일 수 있다. 하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것도 응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마비 그리고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사항일 수 있다.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내시경이 절개 수술보다 정말로 더 나은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척추 수술의 두 가지 발전 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척추 수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과 계열 수술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이 발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축은, 첫 번째는 침습성의 최소화입니다. 침습성이라는 것은 병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열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열고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정상 조직이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침습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침습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야의 발전. 수술은 손으로 하지만 손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눈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본 걸 손으로 움직여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침습성을 최소화하고 수술 시야를 점점 좋게 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술 보시면 이렇게 크게 절개해서 이제 척추를 노출시켜 놓고 수술을 했었죠. 이걸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리가 보는 수술을 할 때 건드려야 되는 부분은 요만큼인데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만큼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튜브라는 게 나왔습니다. 튜브. 금속으로 된 긴 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금속 통을 이렇게 탁 꼽아 놓고 튜브를 꼽아 놓으면 근육이 밀고 들어오지 않죠. 크게 여는 이유는 조금 열면 주변 조직들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통을 딱 꼽으면 이 바깥에 금속 튜브가 벽을 딱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수술을 하는 거죠. 이 개념이 최소 침습이란, 척추 수술에 있어서는 최소 침습이라는 개념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튜브를 꼽아 놓고 이제 척추 수술을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내시경 수술입니다. 내시경 같은 경우는 허리에다가 구멍만 뚫습니다. 그래서 뭐 단일공 내시경이 있고 양방향 내시경인데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구멍을 2개 뚫고 하고 단일공은 말 그대로 구멍을 하나 뚫고 하는 거죠. 단일공 내시경이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양방향 내시경이 더 유리한 부분은 뭐 적응증이 더 넓고 그래서 더 다양한 치료들을 더 폭넓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내시경 수술인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수술의 발전 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크게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던 시대에는 이제 이 미세현미경이 나오기 전 시절인데 그냥 맨눈으로 보면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돋보기를 쓰게 됐겠죠. 그 돋보기를 양쪽 눈에 이렇게 끼고 수술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걸 루페라고 하거든요. 루페라는 거를 눈에 착용을 하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세현미경이라고 하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고가의 장비이고 저도 내시경 수술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시경으로 수술하지만 이 미세현미경으로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시경 선생님들도 꼭 이 미세현미경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1년에 몇 번씩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 내시경인데 이 광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당연히 저 루페라는 돋보기보다는 미세현미경이 엄청나게 잘 보이는데 미세현미경보다 내시경이 이 시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야가 깨끗하고 더 이제 확대돼서 더 깨끗한 장면을 제공해 줍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튜브로 수술하면서 미세현미경을 사용해서 신경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질이 다르죠. TV 이제 뭐 큰 TV도 많이들 사시고 근데 이제 이 점점점 TV의 뭐 UHD 그다음에 처음 FHD에서 UHD로 가고 OLED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 아실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화질에 대한 얘기인데 이 수술에 있어서도 이 화질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죠. 미세현미경도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이전 시대와 비교하게 되면 미세현미경은 정말로 우리 신경외과 분야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이제 발전을 이룬 하나의 사건이었었고, 근데 내시경이 미세현미경보다 더 깨끗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술의 발전축 2가지 중에서 시야에 있어서 이 내시경이 엄청나게 좋은 시야를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협착증 수술을 하는 건데 내시경으로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황색인데 이거 노란색.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이제 바닥에 신경이 보이죠. 동측 신경 다 감압을 한 것이고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신경을 이제 자라난 뼈를 제거를 하고 신경 외측 끝까지 이제 감압을 하고 제일 마지막 장면이 신경이 이렇게 감압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 7, 8mm 정도 되는 구멍 2개만 뚫고요. 그래서 정상 조직인 근육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을 해내는 거죠. 이제 기존 이제 절개 수술하고 양방향 내시경을 비교를 하게 되면 절개 크기가 일단 다르고
절개 크기가 다른 만큼 정상 근육의 손상 자체가 다릅니다. 내연방 내시경 같은 경우에 근육 손상이 거의 없죠. 그리고 상처가 적기 때문에 출혈량이 굉장히 적죠. 출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그만큼 빠르고 퇴원이 그만큼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제가 항상 주된 주제가 이제 운동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주된 주제가 운동이 아닌 경우에도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운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질문 들어온 거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어님께서 걷거나 뛸 때는 허리가 안 아픈데 앉을 때만 유독 심하게 아픈데 어떻게 치료할까요? 4, 5번에 미세 돌출이 있고, 그러니까 요추 4, 5번에 미세 돌출이 디스크 미세 돌출이 있다고 들으셨고, 요추 5, 천추 1번이 파열되었다가 아문 상태입니다. 앉아 있을 때 유독 아프다고 하셨는데, 앉아 있을 때는 허리가 이제 앞으로 약간 굽혀지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디스크 안에 압력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척추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잘 잡아주는 거는 척추 기립근이 잡아주겠죠. 척추 기립근, 뒤쪽에는 척추 기립근이 있고, 그리고 척추의 몸통 앞쪽 부분에 붙어서 장요근이 있습니다. 장요근은 이제 척추를 뒤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은 아니죠. 장요근은 허벅지를 앞쪽으로 들어 올리는 근육인데, 어쨌든 허리를 잘 잡으려고 하면 척추 기립근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어 운동이 되고, 이 코어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척추 보존 운동이라고 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오리님께서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나서 양말 신을 때처럼 확 굽히는 동작에서 허리에 뻣뻣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언제쯤 사라질까요? 아오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양말을 이제 신는 건 대부분 다 아침에 신는데 그때를 얘기하실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확 아파지는 특정 동작이 있습니다. 그건 환자분들마다 병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확 아파지는 그 동작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샤워하고 나와서 서서 바지를 입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저는 1년에 2차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작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니까 그렇게 단순 요통이 극심하게 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디스크 파열인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출근을 하죠. 출근해서 이제 엑스레이 정도 찍어보고, 그리고 주사 치료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낫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저도 주기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있고 목 디스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MRI를 찍어봅니다. 근데 병이 있어서 아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특정 자세, 아파지는 특정 자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세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속옷을 입는다든지 바지를 입는다든지 서서 그 동작을 할 때 그렇게 허리를 삐끗하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 동작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침 시간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에 좀 뻣뻣합니다. 물론 20대 정도 때까지는 그런 걸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고 40대, 5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반적으로 몸이 굳어 있고 뻣뻣한 건 더 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삐끗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지는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확 굽히는 동작에서 뻣뻣함이 있다, 확 굽히는 동작을 하지 말라는 게 답이죠.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는 명확하게 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운동을 잘하고 스트레칭을 잘하고 해서 사라질 수도 있는데 점차 더 심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다음 질문으로 라이언님께서 49세 여자분이시고 경추협착 6번 그리고 신경차단술 맞은 지 4주 됐고요. 그리고 카발린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있고 4주째 드시고 있고, 왼팔 어깨 아래 팔이 신경이 눌리는 듯한 통증, 그리고 4, 5분 손가락으로 쭉 뻗는 통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신경주사 한 번 더 맞으러 가야 하나요?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괴로운 통증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엘보까지 통증이 시작돼서 가중되어지는 상황, 뭐 팔꿈치에도 통증이 있다는 얘기시고, DNA 주사도 맞아보셨고, 통증을 좀 줄이고 싶다는 얘기시죠. 네, 뭐 신경주사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주 간격으로 해서 3회 내지 4회까지는 맞아보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증상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치료로 시술 치료로 넘어갈 수 있고, 시술 치료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물론 수술을 고려한다는 거는 수술할 만큼의 병이 있을 때 얘기가 되겠죠. 아직 주사 치료를 라이언님께서 충분히 받아보시진 않은 것 같아요. 주사 치료를 좀 더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 H님께서 다음 질문으로 건 H님께서 안녕하세요. 허리 위 등 쪽, 날개뼈 아래쪽으로 통증이 있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더 통증이 있는데 어떤 쪽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51세 남성입니다. 날개죽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날개뼈가 있고 날개뼈의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날개뼈가 있고 그 부분이 이제 흉추 레벨인데 날개뼈와 흉추의 그 사이 부분 근육에서 이렇게 날개뼈를 싸고 돌면서 이런 식으로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과 함께 팔 쪽으로 해서 뭐 약간 저림이라든지 약간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다라고 하면 더 명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날개뼈를 따라서 이제 날개뼈 아래쪽도 그렇고 그런 식의 통증이 있는 경우는 목 디스크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게 사실 그냥 우리 담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담이 온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 그 정도면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이 2주가 넘어가게 되고 이제 증상이 점차적으로 더 악화되고 이런 시기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왕님께서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허리가 많이 아파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데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해도 특별히 이제 병이 없는 분들은 안 아프신 분들이 많죠. 근데 아프다라고 하면 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신다고 했죠. 물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한다고 했지만 화장실도 가실 거고 뭐 점심시간에도 일어나서 식사하러 가실 거고 하시겠죠. 근데 일어나는 빈도를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멀리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이제 화장실까지 가는 정도로 자리를 벗어날 필요도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스트레칭 쭉 이렇게 쭉 몸을 위아래로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뭐 한 30분에 한 번 정도 일하다가 30분에 한 번 딱 일어나서 쭉 한 번 펴시고 그냥 바로 다시 앉아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서 일하는 것, 그리고 같은 자세로 계속 서서 일하는 것이 척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식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증상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옥경님이 척추가 휘었는데 일을 하면 엄청 아픈데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옥경 너무 질문이 좀 넓어서요. 이제 환자분 이제 많이 아프시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이제 뭐 간단한 검사는 엑스레이겠죠. 엑스레이 검사 하시고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밀 검사인 MRI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겨울님이 제가 엎드려 잘 때만 잠이 잘 오는데 엎드려서 고개 측면으로 돌리고 잡니다.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 자는 게 허리에 목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보완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제가 제일 잠이 잘 오는 자세는 엎드려서 이 오른쪽 얼굴이 바닥에 닿는 자세가 저는 잠이 제일 잘 옵니다. 그렇게 이제 잠이 들게 되면 다음날 일어날 때 이제 목도 아프고 이제 허리가 이제 이렇게 너무 빠진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렇게 하면 좀 삐끗삐끗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으로 잡니다. 근데 옆으로 자는 게 또 나이가 들면 이제 척추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도 아프고 뭐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죠. 옆으로 자는 자세는 어깨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른쪽으로 이제 누웠을 때 잠이 잘 오는데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른쪽 어깨가 아프죠.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보통은 이게 옆으로 누워서 잔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왼쪽 어깨가 오른쪽을 이렇게 덮죠. 그래서 반쯤 엎드린 자세로 주무시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주무십니다. 이렇게 반쯤 엎드린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가 반쯤 엎드린 자세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눕지 마시고 옆으로 누웠는데 약간 가슴이 왼쪽 어깨가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뒤로 빠지게. 이 설명이 약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검색해 보시면 비욘디에서 제가 예전에 바른 자세 종합 설문 세트라고 해가지고 뭐 앉았을 때, 섰을 때, 누웠을 때, 똑바로 누웠을 때 어떤 자세,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 어떤 자세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겨울님. 그리고 아우리님께서 다시 질문 주셨습니다. 허리 뻣뻣하면 그러면 조심하면서 낫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그냥 뻣뻣한 정도는 사실 아파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시니까요. 운동하시고 스트레칭 하면서 점차 좋아지시는 걸 기다리시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나서 양말 신을 때처럼, 이게 아까 질문이시죠. 네. 뻣뻣한 건 사실 뻣뻣한 거죠. 이건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근력 운동해서 허리 잘 잡아주시고, 그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우리님. 네, 질문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보존 운동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운동 중요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코어 운동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운동이 스쿼트와 그리고 데드리프트죠. 근데 이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는 이 운동을 할 때 하중이 걸리는 방향이 이 무게가 가만히 서서 이제 아무것도 안 들고 해도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면 무게를 어느 정도 들게 되죠. 그래서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할 때 무게를 들게 되면 척추가 그 무게를 고스란히 수직 방향으로 이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럼 연골판이 위아래로 눌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연골판의 노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이 중요한데 운동을 하면서 척추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몸 좋은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트레이너 선생님들 병원에들 와서 찍어보면 일반인들보다 척추 건강이 더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더 과하게 이제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척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해법은 이 데드리프트도 이제 스쿼트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척추를 잡아주는 코어를 봤을 때 이 허리 아래쪽 부분과 그리고 힙과 대퇴 뒷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이걸 대체하는 다른 운동으로 그 근육들을 튼튼하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그 운동이 브릿지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도 허리 아랫부분, 힙 그리고 대퇴 뒷부분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얹고 하셔도 좋은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나면 이렇게 바벨을 얹고 강도를 올려서 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브릿지 운동은 조심하실 거는 보시는 것처럼 똑바로 누웠을 때는 괜찮은데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 목이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경추부에 디스크가 있다든지 경추부 협착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운동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브릿지 운동 말고 또 레그 킥백이라는 동작이 있죠. 레그 킥백도 마찬가지로 허리, 엉덩이, 대퇴 뒷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경추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브릿지는 하지 마시고 레그 킥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강도를 올리는 방법은 밴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저는 밴드보다는 모래주머니를 사용해서 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5kg 시중에 파는 모래주머니도 정말 이제 다양한 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시면 제일 무거운 게 4kg예요. 4kg. 그래서 저는 5kg를 달고 하는데 4kg를 하나 달고 그리고 1kg를 하나 더 추가로 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좀 구매를 하셔서 발목에 착용하고 운동을 하시면 운동의 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달아도 많이 무게를 이렇게 달지 않아도 운동의 강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랩풀다운, 등 운동이죠. 랩풀다운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고 척추 기립근 강화에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척추를 압박하는, 수직으로 압박하는 그런 힘이 전달되지 않는 운동이죠. 네, 운동 여기까지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 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